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2강입니다. 1강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게 목적,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출제되는 게 이제 용어의 정인데 지난 시간에 중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용어정이 6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중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했습니다. 이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그 밖의 권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이라든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 따라서 중개업이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입니다. 따라서 중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개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일반인들도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평소 알고 있던 고모나 이모나 친구나 애인에게 중개해주고 돈 받는 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평소 알고 있던 특정인하고 초등학교 동창 동기들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는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를 한두 번 알선하고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복은 7번 하면 중개업이고 6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받은 중개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한 번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비록 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을 달고 했다면 이 간판 속에는 손님 오면 손님을 받겠다는 의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비록 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 달고 하면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중개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중개와 중개업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먼저 이 법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아니니까. 이 법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즉 외국에서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 하면 X입니다. 중개업을 하지 않아도 자격만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보통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 법조문에서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약 3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 중에서 개업을 한 사람은 약 9만 5천여 명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뭐냐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고 옛날에는 이것을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중개업자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중개업자,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이렇게 하면 어감이 좋지 않죠. 또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보면 개업공개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법인은 자연인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회사입니다. 회사.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무슨 중개, 서울 중개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자격을 취득해서 개인이 개업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되겠습니다. 중개인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인데 이분들은 출신 성분이 옛날에 복덕방을 하다가 지금도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고 나서 법 1차 개정되기 전에 89년 12월 30일 되기 전에 허가받은 중개인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인은 부칙으로 갔기 때문에 시험에는 중개인이라고 출제되지 않습니다.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 일반법인이 있다. 이 특수법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농협이나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등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종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인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합해서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고용인, 고용당한 사람입니다. 직원입니다. 고용인의 반대는 고용자입니다. 사장입니다. 사장, 고용을 한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고용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사장이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은 직원인데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을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입니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입니다. 차이점이.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는데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 또는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것들을 중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도 자격증이 있는 법인의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되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모두 X입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보조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이게 용어 정의에 있는 거고요. 법조문에. 그러면 법조문에 없지만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와 함께.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고 해서 위반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위반은 아니다. 물론 중개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려면 그 날인할 도장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뒤에 가면 차이점이 많이 나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연수교육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 옛날에는 해고신고라고 했는데 지금 해고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종료라고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해고라고 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고용신고는 미리 해야 되는 점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개를 살펴봤습니다. 2차 과목은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공법도 법 2조에 보면 용어 정의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27페이지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27페이지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25회 때 기출문제 용어 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2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앞에 목적은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자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X죠. 중개업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2번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중개업은 등록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등록하고 안 하고는 중개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고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직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무등록 교육공개사가 적발되니까 나는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중개업은 부수적으로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이상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건물만, 상가만, 모텔만 이런 걸 해도 중개업에 해당되죠. 특정 중개대상물만 해도 중개업이 됩니다. 그러나 특정인하고만 하면 중개업이 아니라고 했죠. 불특정 다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고요.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금전 소비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그 은행에 대출을 알선하고 근저당 설정,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받는 것도 중개를 하고요. 따라서 그 대출 알선 브로커들이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금전 소비대체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개업이니까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이 대출을 알선을 지급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한 행위도 중개에 해당되고
이것을 직업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7페이지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페이지 제4절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대상물도 시험에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자, 중개대상물도 해마다 출제된다. 용어 정의도 해마다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해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 자, 중개대상물은 첫 번째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지가 있는데 토지. 이게 어렵습니다. 토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시험에 지문에 토지가 중개상물이냐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토지가 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되는 토지도 있고 되지 않는 토지도 있습니다. 즉 국가 소유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걸 보면 무주부동산, 미채굴광물, 포락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려면은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채굴광물도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국가만이 광물채굴권이 있기 때문에 내 땅 밑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도 이거는 개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포락지는 합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 이거는 중개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시험에 나온다면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바다, 도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다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지라도 국가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 하천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 도로, 개인 하천이면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러나 국도, 지방도 또는 국유하천, 지방하천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소유면 중개상물이 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 소유라면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고 민법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에 보면은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벽이나 기둥은. 근데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민법 99조 1항에 있는데 민법의 건축물은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즉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은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판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며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중개해주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분양권이 있고 입주권이 있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또 입주권이라는 말을 쓰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동호수가 특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중개상물이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이라는 표현만 쓰면 무조건 중개상물이 아니다 하면 X입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동호수가 특정됐기 때문에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봤고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니까 그 밖의 정착물은 교량, 담장, 축대, 토사, 암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개상물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작물도 역시 중개상물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동이 아니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건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행정심판 결정 내용입니다.
명인망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또는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름표를 하나하나 나무에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되며 또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그러나 그 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농작물이라든지 암석, 토사 이런 것들은 별도의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게 유권 해석입니다. 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이 된다는 것 시험에 2번 출제 됐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만 중개상물이 된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자, 토지도 논란의 여지가 됐었고요. 건축물 논란의 여지가 됐었고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입니다. 해석상의 문제니까. 그러나 이제 3번부터는 이 그 밖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밖의 재산권 및 물건은 어제부동산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3개의 어제부동산만 중개대상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 선박이라든지 선박, 항공기, 차량 이런 것들은 어제부동산에 해당되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항공기도 임대차는 많이 하죠.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걸 알선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3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3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 3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일물, 이 3개 다 일물일권,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일물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이건 예외다. 예외.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개 나무를 갖다 임목으로 등기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공장재단을 예를 들어 보면 공장 부지, 건물, 각종 설비, 공업소유권 이런 것들을 재단 목록을 작성해서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이 공장재단에서 생산 설비만,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또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이나 둘 다 중개대상물이 되며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데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도 된다는 점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하고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8페이지 중개대상물의 범위
28, 29 지금 설명드린 게 30페이지, 그 다음에 31페이지, 31페이지 명인망복을 갖춘 수모집단 중개상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 32, 33페이지 위에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33페이지 그 3번에 중개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양가로 1번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국공유재산은 안 된다. 국유재산 안 된다.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하던 것이 지금은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재산은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는 있지만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고요. 2번 미채굴 강물도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하천은 개인 하천이면 중개상물이 되고 국가나 지자체 하천이면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건 행사가 제한된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 제한구역 내의 임야라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이런 것들 다 중개상물이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적법하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매립했다면 물론 안 되겠죠. 사도, 개인도로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됩니다만 공도, 국도는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 양가로 2번 중개행위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중개상물이 되려면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는 경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하면 된다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34페이지 그 표에 보면 중개상물이 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은 있는데 중개상물 되지 않는 거 한번 볼까요? 어업권, 그 다음에 20톤 이상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부동산인데 대통령령의 규정이 있는 어제부동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세 개만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 보면 국유재산, 그 다음에 무주 토지, 주인 없는 토지, 공도, 미채굴 강물, 호수, 공원, 바다, 하천, 지정하천구역, 사건 소멸된 포락지인데 하천하고 도로는 개인도로, 개인하천이라고 되어 있으면 중개상물은 물론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매각은 가능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하므로 사실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다만 유찰된 경우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즉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 공매 신청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이 되지만 경공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는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맨 마지막에 점유권, 질권,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저당권 성립 설정에는 개입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분묘기지권도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작권이라고 했는데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 뭐가 있을까요? 영구임대주택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국민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35페이지 문제, 중개사물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입주권은 중개사물 되지 않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사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이 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 되지 이 재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분리하여 중개사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광업재단에 속하는 광업권은 독립된 중개사물이 아니라 광업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 됩니다. 5번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수목, 암석, 토사 이런 것들은 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시험에 용어의 정의, 중개사물 했는데 시험에 각각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용어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중개사물 되는 것, 되지 않는 것 역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